한화투자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자산 분석의 기준 크립토 플러스 시작합니다. 저는 서동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네. 네. 11시 정각에 딱 시작했네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네. 이게 사실 유튜브긴 한데 저희가 이게 딱 맞춰서 시간이 이제 저희 시간은 1시간이죠. 11시에 그렇죠.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데 저게 이제 상당히 압박입니다. 사실은 유튜브긴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제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앞전에서 이 얘기를 길게 하면은 또 이제 설명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바로 박상혁 편집자님 모셔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네. 오늘 또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저기 일단 삼전 닉스가 좀 오르는 걸 보고 주식 투자자분들 좋겠다 하면서 네. 삼전 믹스 사셨어요? 안 사는데 이제 남의 행복을 보면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네, 네. 뭐 그러시군요. 수도자입니까? 남의 행복을 보고 왜 기분이? 네. 대단하십니다, 원장님.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디지털 자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밤에 뭐부터 얘기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도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네. 좀 최근 이틀 동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인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왜 떨어졌나부터 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월요일에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비트코인하고 금의 이 가격 상관관계가 올라가고 있다. 맞아요. 네, 이제 막 가격이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일 기준 상관계수로는 비트코인하고 금이 여전히 계속 좋은 상황인데 최근 일주일치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네. 상당히 또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월요일엔 제가 한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상관계수가 0.7 정도 된다. 이게 숫자가 1로 가까워질수록 상관계수가 높아지는 거다. 그쵸.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에 0.7이었던 게 비트코인하고 금이 지금은 0.32 수준으로까지 내려온 상태다. 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관계수가 이제 떨어지는 거에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또 있는데 좋은 의미라면은 금이 가격이 떨어지고 비트코인 상승했을 때 이제 상관계수가 떨어지면 좋은 건데 지금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좀 부진하고 금은 계속 오르는 상황이 나타나서 상관계수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 가격을 보면요 지금 상당히 오른 상태입니다. 저점 대비 일주일 전 대비 한 10% 정도 10% 정도. 네.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험 자산 중에서 미국 증시가 최근에 AI 관련 주식 조정을 맞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이제 이 투자 심리가 옮겨가느냐 이게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확실히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사실 금도 안전자산이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오른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금이 좀 죽고 그렇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이제 금이 좀 살아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왜 금은 좀 이렇게 아웃퍼폼 하는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한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이 되게 양자역학 같은 특성을 가졌다. 네. 어쩔 때는 이 미국 증시와 같은 이 주식 위험 자산을 따라갈 때가 있고 가격을 네. 어떨 때는 또 금과 같은 이 뭐 비교적 안전 자산으로 불리는 가격을 이제 따라가면서 디지털 금으로 불리기도 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따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계속 미국 증시하고 이제 올해 상반기 아니죠 작년까지는 이제 네. 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갔잖아요. 네. 근데 올해 상반기에 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식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그 사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가격 상관계에서 많이 줄어들었죠 상반기 동안. 네. 그러면서 이제 7월까지도 계속 부진하다가 8월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점이 공교롭게도 클래리티 법안이 이 휴회 이후로 표결이 휴회 이후로 넘어간 게 확정된 이후부터 이 금하고 비트코인 상관관계가 높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비트코인이 지금은 뭐 주식을 따라갈지 금을 따라갈지 좀 오락가락 좀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둘 다 못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둘 다 못 따라가면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주식 시장은 뭐 이제 지수 자체는 조금 내리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주식 시장이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 또 머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의 불안감은 5월처럼
아니, 5월에는 이제 금도 같이 내리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 금도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올라가는데 비트코인만 못 올라가면 어쩌나 약간 이런 노파심이 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동결이 되면은 살짝 좀 오르는 걸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원래대로면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 네. 지금 그래서 그런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휴회 기간 동안 어떻게 되나도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8월 들어서 제가 그동안 그 3프로 TV 이 3월부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7월 정도까지는 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시계가 멈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이게 맞아요. 워낙 AI 쪽으로 이제 유동성이 쏠리다 보니까 네. 디지털 자산이 좀 파고들 틈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8월 들어서는 약간 좀 파고들 가능성은 보인다. 약간 여러 가지 새로운 시나리오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대표님 말씀 주셨던 대로 금하고 주식은 다 가는데 비트코인은 안 가면 어쩌냐. 이 경우에서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 비트코인이 뭐 금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지금 경우에서도 많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에 와 있다라고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유가는 약간 올랐어요. 네, 유가 올랐죠. 네. 왜 올랐나를 또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 이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계속 유가는. 네. 그래서 살짝 올랐는데 왜 살짝 올랐냐라고 보면 어제 두 가지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일단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파키스탄 측에서 미국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협상 관련해서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잠깐 좋았고 비트코인도 이때 잠깐 올랐습니다. 몇백 달러 정도 올랐는데 그 후에 이제 상승분을 반납한 또 뉴스가 있었는데 이란 측의 반응이 아무래도 당사자 간의 입장이 중요한데 이란 측에서 하나 입장이 나온 게 이 미국이 지금처럼 태도를 안 바꾸고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은 우리는 협상 안 할 거다 이런 또 보도가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고 비트코인도 새벽 들어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최근 이틀 동안에는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금이 아니라 이 미국 증시를 또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네. 호르무즈는 좀 쉽게 열리기는 어렵다. 일단 수수료 문제가 그렇겠네요. 있고 두 번째로 어제 이란 쪽에서 추가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 동결된 자금 풀어줘야 된다. 그건 뭐 꾸준히 계속 얘기한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뜸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동결될 자금을 풀어줘 이 얘기를 오만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만이랑은 얘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미국과 다시 동결된 자금 풀어주고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합의를 이룰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어제 또 나왔던 재미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네. 걸프 국가들은 이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순응할 분위기다. 이런 이제 보도가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다이나믹이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우발적으로 변동성이 있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봤을 때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달이 8월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통화 시장에서도 약간 좀 지금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저번 주에 한번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 이 미국하고 일본이 공동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엔화 강세를 지금 베팅을 했다. 네. 통화 정책적으로 베팅을 했다라는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래서 이 효과를 잠깐 봐서 엔화가 잠시 강세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한 2, 3일 들어서 다시 엔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국채 금리마저도 오늘 소폭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엔화 이게 통화 정책 단순히 자금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엔화 강세를 달성할 수가 없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또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냐면 일본 그러니까 이제 자금 투입만으로는 강세가 안 돼라고 하면 남은 건 이제 금리 인상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9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 50%까지 올라갔다. 예측치가 50%까지 올라갔다. 이 점도 같이 말씀드리고 그럼 여기서 또 투자자분들은 우려를 해야 될 게 만약에 9월에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에 또 그 공포가 되살아날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우리 또 청산 공포가 있었을 때마다 위험 자산 시장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경우에서도 또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점도 말씀드립니다. 어제 강한국 작가님이 어떤 일이 어쨌든 8, 9월에는 한번 일어난다 했는데 뭔가 이게 좀 오맨처럼 뭔가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두렵네요. 아, 네. 근데 이제 네. 제가 또 너무 공포 분위기가 또 조성을 한 것 같은데 이 장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본 이득세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적어도 중간 선거 전까지는 금리 안 올리고 싶다. 네. 이게 또 의지를 또 피력하는 또 뉴스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 게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상세 지금 충돌이 되면서 예, 지금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 아닌가 여러모로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금 미일 공동 개입을 했는데 엔화가 어쨌든 지금 이제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조작설 있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기자한테 찍혔다. 메모 뭐 네네. 몇십억 달러를 무조건 해야 된다. 하겠다 뭐 네. 이런 메모했다가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 더 개입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64엔 안팎에 있다가 이게 한 10엔 정도 떨어졌었는데 다시 이제 네. 절반 정도 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162엔 정도, 161엔 2엔 정도에서 다시 한번 개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포지션이 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화가 약세를 갈 거라고 하는 파생상품 포지션들이 또 많이 이게 통통하게 차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개입을 한 번 더 하면서 시장의 어떤 그것을 무너뜨려 준다면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현재 가격에는 일본 BOJ의 9월 금리 인상이 반영이 돼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코인 투자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봐야 되냐? 봐야 됩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봐야 되고 실제로 그 엔캐리 트레이더 언와인드 같은 경우는 2024년 8월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터져가지고 그날 하루에 비트코인 10% 빠지고 물론 이제 비트코인만 빠진 게 아니라 전부 다 예, 좀 뭐 힘들었던 그때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지수가 네. 10% 빠졌어요. 지수가 10% 빠지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특히 그렇죠. 일본은. 뭐 굉장히 네. 큰 지진이 나거나 이러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날의 공포를 다들 지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블랙록이 여러 가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인터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어제 또 새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트코인이 최근 이틀 동안에는 미국 증시 따라가면서 하락을 하긴 했는데 또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쇄가 됐기 때문에 하락폭이 작았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지지를 하는 게 블랙록에서 또 이제 비트코인을 또 좋게 바라보고 있다. 이 점이 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이제 좀 났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을 이제 맞으면서요 반도체 쪽에서. 그래서 이때 움직임을 봤는데 이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많이 안 했더라. 이 미국 증시가 조정을 맞았을 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바닥이 좀 가까워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뭐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긴 한데 네. 이걸 말한 주체가 블랙록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저도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놀랐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굳이 인터뷰를 했다고? 약간 이런 느낌. 네. 이긴 한데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블랙록의 입장을 좀 반영해 주는 거겠죠. 아무래도 ETF로 유입되는 돈이 많아야 이 친구들은 돈을 좀 버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줄어드는 추세가 보이니까 야 니네 나 안 잊어버렸지? 약간 이런 느낌의 네. 네. 그리고 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리포트를 보면은 투자 논리가 네. 뭐 굳이 저런 논리를 말하는 이유가 또 뭘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의 다각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걸 네.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코인이 그런 가치 외에는 없다는 얘기인가? 오히려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고. 그렇다기보다는 저희는 돈이 없잖아요. 음. 뭐 변호사님 돈이 많으시겠지만 아니 저도 없어요. 저희는 돈이 아시잖아요. 없으니까 물려 보통은 있으니까. 이제 몰빵 투자를 합니다. 네. 삼성전자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삼성전자 레버리지의 몰빵. 저 닉스의 반려닉스 저 100% 그렇죠.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올라갈 것 같다. 네. 여윳돈 100% 다 넣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데 네. 보통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투자하거든요. 주식 몇 나눠서. 프로, 채권 몇 프로. 근데 전 잘 모르는데 이거를 이 블랙록이 그리고 이제 이런 유사한 빅펌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짜놓으면 그냥 그 자체로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디커플링 된 것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 놓으면.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포트폴리오 100% 중에 비트코인 뭐 이제 디지털 자산을 한 2~3% 정도 노출을 시켜 놓으면 네.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네.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돈 많은 분들. 돈 많은 분들 저희 얘기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워딩도 그런 네. 취지가 아니었나? 아,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던 거군요. 그렇죠. 부자분들에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네. 저도 그래 의아했습니다. 처음에 왜 나는 포트폴리오 투자 안 하는데. 예. 네, 하여튼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 음. 그리고 크립토컨트에서 최근에 그 CME 거래소 네. 비트코인 선물 동향이 약간 바뀌었다. 이런 얘기 최근에 해서 좀 화제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 블랙록처럼 이제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거는 대형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뒷받침하는 원체인 데이터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립토컨트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 CFTC의 대형 보고 대상 거래자로 등록된 기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헤지 펀드뿐만 아니라 대형 뭐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이 포함되는 이제 그런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최근까지 계속 순매도 포지션으로 갔다가 순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 점이 좀 특이할 만한 점이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것도 파생상품 펀드에 돼 있는 이 레버리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기관들이 현물은 매수하면서 파생상품은 매도 잡는 포지션을 또 그런 전략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항상 쇼 포지션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쇼 포지션 액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컸는데 올해 들어서 특히 7, 8월 들어서 이 기관들이 이 쇼 포지션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오. 이 점이 또 되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로 봤을 때. 네. 네. 초록색 그래프가 확 늘었네요, 진짜. 네, 확실히 늘은 모습을 볼 수 있고 레버리지 펀드도 아직까지는 순매도이긴 하지만 순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줄었다라는 점을 또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매도 압력이 원래 있던 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고 또 일각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이 비트코인이나 여러 주요 디지털 자산들이 너무 하락했다 보니까 네. 네. 이제는 쇼 포지션으로 먹을 게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스트레티지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나 봐요. 네, 스트래티지 얘기도 또 이제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저희 월요일에 이제 다른 뉴스들이 많아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네. 이 월요일에 이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 스트래티지가 1,690개를 팔았는데 이걸로 뭘 했느냐? STRC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아. 자사주 매입을 한 거죠. 그냥 바로 사버렸어요 이번에. 와, 네.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았는지. 네, 우리 STRC부터 극단의 살리겠다. 조치를. 네. 네. 이제 노골적인 메시지를 날린 건데 그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는지 지금 STRC 주가가 95달러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와. 액면가가 100달러인데 이제 단 5달러 남은 거죠. 액면가까지.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매도했을 때 시장 충격이 얼마나 발생한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충격도 생각보다 지금 안 큰 상황입니다. 팔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STRC가 회복이 됐다라는 건 일단 좋은 신호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100달러가 회복이 됐을 때 또 좋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100달러가 되는 순간 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살 있다. 수 있죠. 라는 플라이 힐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것 같고 아, 예. 또 스트래티지 CEO도 오늘 인터뷰를 했던 게 지금 한 우리가 7주일 정도 비트코인을 매입을 안 하고 매도하거나 했는데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 또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인터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아, 네. 편집장님 이쯤 돼서 한 번 더 스트래티지 컨택해 보시면은 이제 인터뷰 하지 않을까요? 한 번 더 한 번 더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스트래티지 CEO가 인터뷰하는 거 우연히 이제 저 TV 보다 봤는데 예. 신났어요. 아, 약간- 됐다. 막 이런.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그 이제 다 죽어가던 사람이 희망이 보이네 했을 때 약간 이 살아나는 느낌 이런 표정이 나오면서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비트코인 좀 팔긴 했다.
근데 올해 산 게 많냐 판 게 많냐? 산 게 훨씬 많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예, 예. 근데 지금까지 그 얘기를 못 하다가 어쨌든 자기들이 팔아도 월요일에 비트코인 가격 안 내려갔거든요. 시장에 큰 영향이 1,000개 정도 파는 걸로는 없다라는 걸 이제 자기들이 확인했고 네. STRC도 지금 이제 에너지가 찼고 95%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TRC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 이제 어쨌든 이게 한번 되게끔 하면 네. 이제 앞으로는 문제 없이 돌아갈 거니까 걱정 그렇죠. 말고 들어오세요라는 메시지네요. 근데 어제 이제 주가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서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STRC가 사실 이제 95%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매수 그 동기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오. 이게 이제 한 70달러에 있다. 그러면은 샀었을 때 이게 100달러 가면 30달러를 먹고 가는 30달러를 거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수익률로 치면은 거의 한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박이죠. 좋은데 95에서 사서 100이 돼봐야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자금이 들어올 그런 유인 그런 네. 부분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금 자체는. 근데 저 같은 개미들은 또 그거가 안전하게 느껴져서 들어가는 개미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냥 이제 아니면은 얼마 안 뭐 남았으니까 한 주 더 100달러까지. 비트코인 팔아서 그냥 예. 메꿔버리는 방법도 뭐, 차라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겠네요. 네, 어쨌든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어제 흥미로웠던 거는 그 네. 트럼프 대통령 일가 그리고 관련 기업에서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숨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윤리조항도 윤리조항. 걸려 있고. 맞습니다. 근데 뭐 어제 보란 듯이 비트코인 샀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예, 무려 4,660개 샀죠. 트럼프 미디어에서. 예. 예, 그러면서 상장사 기준으로 비트코인 매입량이 1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4,660개 매입을 하면서 테슬라를 제쳤고요.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을. 예, 그러면서 어제 또 많이 뉴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저희도 이제 신기했던 게 이 윤리조항 쟁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을 했다라는 점 좀 특기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여전히 백악관 측에서는 윤리조항 관련해서 아직 메시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 이게 뭐 어떤 심리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트럼프 일가에서. 왜냐면 윤리조항이 걸려 있고 클래리티 이것 때문에 되네 마네 하는 와중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근데 해버리는 거는. 이거는 아마 계획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액수가 뭐 그렇죠. 적지 않은 액수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윤리조항이 이렇게 임박해서 법안 이제 통과되냐 마냐 이제 임박해서 하기 전에 왜냐면 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쟁점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뭐 샀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구나. 다양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말이 되네요. 실적 발표하면서 앞전에 사놨던 게 공개가 된 거다. 네. 이렇게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클래리티 법안이 끝나고 나서 규제를 더 이상 저희가 뭐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고 말을 하듯이 SEC가 이제 뭔가 굉장히 큰 변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 14일에 디지털 자산 발행 규제 관련해서 뭔가 이제 내놓을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된 상태인데 요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휴에 들어가자마자 SEC하고 CFTC가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나 뭐 이런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요. 네. SEC는 지금 규칙 제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8월 14일에 이제 관련 이제 공개 토론회를 하나 열어가지고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지난 1분기에 SEC하고 CFTC가 공동 가이드라인을 하나 내놨거든요. 여기서 네. 이제 디지털 자산을 한 5가지 분류로 나누고 이걸 이제 증권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분류 작업을 했는데 세부 분류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아무래도 8월 14일에 SEC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공개 회의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CFTC에서도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8월 20일에 개최가 되는데 이 위원회에는 뭐 리플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주요 크립토 기업들이 지금 참여해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휴회 기간 동안 물밑 협상이 중요하고 각 규제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지금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의가 나온다라는 거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하에서는
클라리티 법안이 있는 거나 다름없는 약간 그런 효력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SEC, CFTC 규제로서 완결시키겠다 이런 취지라고 봐도 될까요? 네,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무래도 입법만 못하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입법만 그 못하다. 정도로까지 크게 반응할 뉴스인가. 왜냐하면 SEC하고 CFTC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사실 예상됐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백악관 이제 아래에 있는 컨트롤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상됐던 일이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좋은 일인데 입법이 추후에 안 되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이 규칙 제정되는 게 무너질 수도 있고 네. 또 클래리티 법안에서 중요하게 했던 게 SEC하고 CFTC가 옛날에는 관할권 가지고 디지털 자산 관할권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심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정리된 이유 중에 하나가 클래리티 법안에 이 디지털 자산 현물을 CFTC한테 관할권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교통 정리가 된 느낌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관할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규칙 제정이 SEC하고 CFTC하고 각각 됐던 게 어느 정도 좀 잡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렇죠. 관할권 가지고 왜 둘이 싸우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 사실 바이든 정부 때 게리 겐슬러 당시 네. 이제 SEC 위원장이 그 사실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영역을 거의 진짜 쥐잡듯이 잡으면서 SEC가 예산이 엄청 늘어났었습니다. 네. 이런 이해관계도 사실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뭐 요거는 이제 또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채굴 기업인데 원래 비트코인 네. 채굴하던 기업인데 라이엇 플랫폼즈하고 엔트로픽이 클라우드 계약을 꽤 크게 맺은 네.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엇 플랫폼즈가 주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축소를 좀 했습니다. 축소를 네. 하고 AI 컴퓨팅 파워 쪽으로 이제 넘어간 건데 이게 원래는 업체명에 공개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라이엇 플랫폼즈가 우리가 어떤 아주 유력한 이 기업하고 20년치 계약 공급을 전력 계약 공급을 체결을 했다라고 했는데 누구냐라고 봤더니 현재 AI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엔트로픽하고 20년치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틀 전에 라이엇 플랫폼즈 25% 상승을 했고요. 네. 오늘도 한 4%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채굴 기업들이 굉장히 AI 쪽으로 이탈하는 형상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데이터가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는 이 채굴 기업들이 채굴을 안 할수록 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떨어지거든요. 네. 이 난이도가 지금 2021년 중국이 채굴 금지를 했을 때 이후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전문가들은 이게 이 채굴 기업들이 아무래도 AI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라이엇 플랫폼즈도 이제 비트코인 채굴 아예 그냥 접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몇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굴 이제 그만하겠다, 아예 100% 종료하고 AI로 넘어가겠다 하고 있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이엇 플랫폼즈 같은 비교적 대형 채굴 업체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장이 지속이 된다면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제일 덩치가 큰데 아직 AI 채굴 안 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안 하고 있는 그 기업이 마라톤 디지털이죠. 네, 마라톤 디지털이 근데 이게 엄청 덩어리가 크거든요. 네.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해시레이트가 되게 다른 차원으로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보통 지금까지 해석하기로는 비트코인의 네. 악재로 해석했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작은 회사들이 난이도가 떨어진 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이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완만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차마 이게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군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들어오더라도 그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 버리면 또 수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라이엇 게임즈도 그렇고 비트코인 채굴하는 기업 모두가 AI 데이터 센터에 무슨 하드 스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전력을 때려 부을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무기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비트코인 채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럼 비트코인으로 안 오고 애당초 바로 AI로. AI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로는 디지털 자산 과세 유예
지금 국회 청원 올라가 있고 3일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좀 잘 안 될 분위기예요. 그러게요. 예. 네, 이제 몇 달 전에 우리가 한 번도 청원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네. 마세 폐지 청원이었고 5만 명 돌파했었던 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과세에 어느 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몇 달 전에는 5만 명이 금방 달성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청원 종료까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달성률이 아직 5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27.6%를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다. 네. 그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요게 어쨌든 국회에서 다뤄지긴 할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 청원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네. 네,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디지털 에셋 박상희 편집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